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45살의 주부, 그녀는 남편 52살의 와 함께 전라남도 순천에서 미도장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었는데요. 중학생이던 첫째 딸과 초등학생이던 둘째 딸, 거기에 더해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있었어요. 여관도 운영하랴, 애들 키우고 시어머니까지 챙기고 하루하루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5년 2월 6일, 그때가 아이들은 방학 기간이에요. 아침에 딸들에게 밥 먹이고 함께 여관으로 갔고요. 밀린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차로 한 15분 정도 떨어진 시내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고 계셨거든요. 저녁 때쯤 일 끝내고 모시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 7시 5분, 딸들과 급히 여관을 나섰어요. 얘들아, 할머니 기다리시겠다. 빨리 차에 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 모시러 갈 시간이 좀 늦어진 거예요. 마음이 급하죠. 이런 엄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딸들은 서로 뒷좌석에 앉겠다면서 막 투닥거리고요. 얼른 타라고 다그친 후에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탈칵 시동을 거는 순간 펑! 귀청이 찢어질 듯한 폭발음이 일대를 뒤흔듭니다. 차량이 폭발한 거예요. 순식간에 큰 불길이 치솟았는데요. 이 충격으로 차 지붕은 30m 넘게 날아가 버렸고요. 차가 있던 그 주차장 바닥에 균열이 생깁니다. 여관 유리창도 다 산산조각 났어요. 순식간에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죠. 폭발음에 놀란 여관 투숙객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와요. 그리고 불길에 사로잡힌 차를 보면서 어떡해 다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곧장 경찰과 소방대가 긴급히 출동합니다. 이 순천 지역에서 폭발 신고라니 이게 2년 만이었어요. 다들 긴장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웠죠. 이어 현장에 도착해 마주한 광경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차에 있던 가족들인데요.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긴 했지만 두 딸들은 심각한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가까스로 숨이 붙어 있어요. 구조대원들이 급히 아이들을 병원으로 후송했죠. 그런데 운전석에 있던 씨의 상태는 말할 수 없이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하반신이 잘려 나갔고 이마저도 폭발의 충격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쪽 다리가 여관 건물 옥상에서 발견됐을 정도예요. 한편 이 현장을 살펴보던 경찰은 강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차량의 결함으로 발생한 폭발이라기에는 규모가 너무도 컸던 거예요. 운전석 아래를 보니까 콘크리트 바닥까지 이 폭발 때문에 깊이 파여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폭발이 운전석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기에 이제 푹 파여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또 수상했어요. 보통의 차량 결함은 주로 연료 시스템이 손상되면서 발생한다고 해요. 이럴 경우 그 연료 탱크가 있는 차체 하부나 트렁크를 중심으로 파손이 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운전석에서 폭발이 시작됐다는 건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걸 의미했죠. 이렇듯 경찰의 의심이 짙어지던 중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의 첫째 딸이 병원에서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은 바로 아이에게 달려갔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듣게 되는데요. 엄마가 먼저 운전석에 들어갔고요. 저랑 동생은 어디 앉을지 실랑이 하다가 동생이 먼저 뒷좌석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옆에 앉으려고 조수석 문을 열었는데요. 이때 엄마가 시동을 걸자마자 펑 하고 폭발했어요. 이 진술에서 경찰은 시동을 거는 순간 폭발이 났다라는 점에 주목했어요. 왜냐면요, 이건 기폭장치가 자동차 시동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운전석 아래에 폭발물이 있었는데
시동을 걸면서 전류가 흘렀고 이로 인해 1차 내관이 폭발한 후 연쇄적으로 2차 주폭발 장치가 터졌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이거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의도적 살인이다라는 게 입증되는 부분이었죠. 다음으로 경찰은 폭발물의 종류가 뭔지 이걸 밝혀내는 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폭발물 전문가, 국과수 감식팀까지 투입이 돼서 잔해들과 유류품을 감식했죠. 근데 결과가 절망적입니다. 폭발의 규모가 상당했잖아요. 그래서 잔해가 막 그냥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게다가 그 화재로 인해서 증거물 대부분이 소실됐고요. 쓸만한 증거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정확한 폭약의 종류는 물론이고 점화장치 형태가 뭐였는지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이번엔 군 부대 폭발물 전문가를 투입해요. 2차 감식을 했지만 이번에도 단서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아예 폭발물 처리 전문 요원까지 추가 투입됩니다. 3차 감식했고 이렇게 끈질긴 노력 끝에 드디어 신락 같은 단서를 찾아냅니다. 현장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는데 이 폭발로 멀리 날아가 버린 차량의 시트 조각을 발견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 사체에서도 파편이 검출됐어요. 이 모든 걸 다 종합해서 감식을 한 결과 폭발물의 존재는 다이너마이트로 밝혀집니다. 와, 대한민국에서 다이너마이트라뇨. 수사팀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곧장 이 다이너마이트 구매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한편 가족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도 이어집니다.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혹시 남편이나 혹은 원한 관계의 지인? 근데요, 사실 이 부부가 동네에서 굉장히 평판이 좋았습니다. 특별한 갈등을 겪은 적도 없고 원한을 가질 친구 없어요. 게다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범인은 차량 폭발이라는 아주 고난도 수법을 이용했죠. 특히나 시동 전류를 기폭제로 사용했다는 건 이건 상당한 지식이 있지 않고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은 폭발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용의자 범위를 좁혀가게 되죠.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경찰은 40대 남성 A씨로부터 중요한 진술을 확보합니다. 사실 지난해 11월인가? 그때 가부가 갑자기 멧돼지를 잡는다면서 다이너마이트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저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거절하긴 했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가부. 이 이름이 어쩐지 낯설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A씨가 언급한 그 가부라는 사람은요, 피해자의 시동생 41살의 이 가부였죠. 평소에도 폭약류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이너마이트를 다뤄본 경험도 있대요. 이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를 더 파보니까 최근 이 가부와 피해자의 남편가 돈과 재산 문제로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6개월 전인 1994년 8월입니다. 남편은 동생 이가부가 나한테서 빌린 5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동생 명의의 건물 일부에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금전 문제로 형제의 사이가 금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폭발이 있기 며칠 전에 이가부가 형과 재산 상속 문제로 언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형을 폭행해서 코뼈를 부러뜨리고 말아요. 자, 지금 보면 폭발물 경험에 원한 관계까지 모든 정황이 이가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죠. 사실요, 이 폭발이 발생하고 나서 그는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긴 했어요. 근데 이때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어서 바로 귀가 조치합니다. 그 알리바이가 뭐였냐? 그는 사건 전날 유난히 바쁜 행적을 보였습니다.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하던 친구들의 집을 4곳이나 방문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사건 당일인 2월 6일 새벽 0시 27분에는 순천을 아예 떠나서 서울역행 기차에 탑승합니다. 서울로 간 거예요. 새벽 6시쯤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폭발이 발생한 건 그날 저녁 7시죠.
이 가부는 그보다 2시간 뒤인 저녁 8시 50분에 순천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폭발이 발생한 시각에 그가 이 지역에 없었던 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폭발 사건이잖아요. 미리 장치를 해두고 일부러 먼 곳에 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경찰 또한 그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서울로 간 거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아니, 그 당시에 순천에서 서울까지 왕복 11시간 기차로 걸립니다. 그 먼 거리를 당일치기로 다녀왔다? 이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엔 그런 사람도 잘 없었고요. 그러면 그는 언제 폭탄을 설치해 둔 걸까요? 경찰이 확보한 정보에 의하면 이 가부는 사건 전날인 5일날 밤 9시, 그러니까 서울에 가기 전에 한 1시간 동안 미도장 여관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차에다가 폭탄을 설치한 것 같아요. 그리고 12시에 서둘러 순천을 떠나서 서울로 간 거고요. 자, 만약에 다음날 아침에 차량이 폭발했다 하더라도 그는 나는 여기 없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알리바이가 여전히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폭발물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이 가부의 통신 기록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순천과 여수 지역의 화학회사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폭발물의 원료를 구하기 위해서였겠죠. 근데 정작 결국 구매에는 실패해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 다이너마이트를 어디서 난 거냐고요. 이 부분이 풀리지 않는 숙제였는데요. 일단 경찰은 이 가부 집에 가면 분명 이 폭발물을 제조한 어떤 단서가 있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사건 발생 36일째인 3월 13일에 일단은 형 이정우 씨 폭행해서 코뼈 부러뜨렸잖아요. 이 혐의를 들어서 이 가부를 잡아들였어요. 동시에 그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증거를 찾기 시작했죠. 수색해 보니까 거기서 무슨 정체불명의 찰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제폭탄을 제조할 때 마감재로 사용될 수도 있는 재료입니다. 또한 집에서 부탄가스 통이 나와요. 사실 현장에서도 부탄가스 파편이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 이제 잡혀온 이 가부는 폭발 사건과의 관련성 전면으로 부인합니다. 내가 형수와 조카들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전혀 없지 않냐. 또 나는 순천에 죄 없었다. 알리바이도 확실하다면서 발뺌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경찰도 여태 수집한 증거가 있습니다. 화학업체하고 연락한 흔적, 폭발물 경험, 또 부탄가스, 찰흙, 그 증거까지. 그 경찰이 하나하나 나열을 하니까 이 가부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는 구속된 지 3일 만에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이 가부는 사실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12월 달에 전라남도 여천의 한 공사장에서 다이너마이트 3개를 훔쳤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 있는 빈 부탄가스통 2개에 나누어 담았고요. 결합장치를 직접 만들었죠. 그리고 사건 전날인 2월 5일 밤 9시 그 미도장 여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형의 차에 몰래 접근을 해서 운전석 아래 폭발물을 부착합니다. 그리고 뇌관장치 연결해서 시동 거는 순간 폭발하도록 조작해 둔 거죠. 그는 사실 다음날 아침 형이 이 차를 운전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사건 당일 저녁에 형수님과 2 아이들이 그 차에 탔고 비극을 맞이한 거예요. 이 가부가 말하길 저는 돈 욕심 부리는 형님을 한번 혼내주려고 한 거예요. 애꿎은 형수님과 조카들한테 피해를 줄 생각은 아니었는데 정말이라고요. 사건 전말을 들은 형 이정우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죠. 모든 게 돈 때문에 지금 자기 죽이려다가 자기 와이프 아이들까지 지금 죽인 거 아니에요. 게다가 어린 2 딸은 엄마를 잃은 그 평생의 트라우마,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1995년 9월 검찰은 이 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폭발물이라니. 폭발물은 이게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폭발물을 사용해서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범행을 계획한 자체만으로도 2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1심 재판부는 이 가부에게 살인죄 적용해서 무기징역 선고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이런 국가와 달리 대규모 폭탄 테러 범죄가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폭발물 관리에 대한 규제도 약한 편이에요. 사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조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저는 찾아본 적이 없어서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원료를 따로따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사제폭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그 재료들을 이제 배합대로 섞기만 하면 누구든 제조할 수 있어서 문제가 더 커요. 그래서 국내에서 폭발 사건이 은근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2014년 12월에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19살 고등학생이 로켓 캔디라고 하는 사제폭탄을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많이 모인 토크 콘서트장에 가져와서 그냥 던진 거예요. 이걸로 콘서트에 참석한 2명이 중상을 입게 되죠. 뿐만 아니라 2020년 10월에도 20대 남성 스토커였는데 사제폭탄을 들고 이 여성의 집에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나 주변인들이 폭발에 휘말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폭발물이 터지는 과정에서 범인의 손가락이 절단되었고요. 자,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속속 등장한다는 게 전 너무 놀라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사제폭탄을 누군가는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사회의 관련 법과 규제는 과연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 폭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보 공유하는 걸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폭발 사건에 대한 보도가 그렇게 흔치 않은 대한민국에서 순천 미도장 폭발 사건은 이 폭발물에 대한 접근이 일반인에게 얼마나 쉬운지, 또 그게 어떤 비극을 야기하는지 반증하고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괜찮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몇 년간에 칼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묻지마 범죄가 성행했죠. 근데 만약 이런 범인들이 대형 테러를 마음먹고 아예 지하철 같은 곳에 자기가 제조한 폭발물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거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사건이 벌어지고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게 벌어지기 전에 사회적으로 철저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범죄를 예방하는 진리겠죠. 지금까지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3년 8월 23일 저녁, 부산 영도구 대교동 2가에 위치한 초원장, 이 여관 303호에 묵던 한 손님에게 벽 너머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너방에서 남녀가 주고받는 대화인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딘가 언성이 높아지는 게 심상치 않았죠. 그리고 몇 분 후, 살려주세요! 하는 여성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303호 손님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잠시 주춤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누군가 방을 나가는 소리가 이어졌고 이건 분명 2사람이 아닌 1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초원장 여관 앞에 경찰차들이 도착합니다. 살인사건 신고를 받고 온 것이었죠. 피해자는 306호에 묵고 있던 여성인데 몸 여러 군데 칼에 찔렸고 사망한 걸 여관 주인이 발견한 겁니다. 출동한 경찰이 306호 문을 열자 현장은 유혈이 낭자한 아주 잔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범인이 급하게 도주를 한 듯 안에는 여러 개의 단서가 포착되어 있었죠. 범행에 사용됐던 과도, 그리고 그가 입던 100사이즈의 속옷 하의와 티셔츠, 심지어 안경과 또 시계, 담배꽁초도 발견됩니다. 오늘 금사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세하게 이 증거들을 기초로 범인을 추적할 예정입니다. 우선 피해자는 32살의 여성 E씨. 부검 결과 왼쪽 가슴에 있던 자창이 결정적인 사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보면
범인이 칼로 찌른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힘을 줘서 심장까지 깊이 찔린 상황이었죠. 명백한 타살입니다. 우선 경찰은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여관 주인을 조사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녀는 카운터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해자 여성 이 씨가 혼자 들어와서는 잠깐 쉬다 가겠다며 방을 요청했죠. 주인은 306호 열쇠를 건네줬는데 그리고 3, 40분 후에 한 남자가 찾아오더니 조금 전 혼자 들어간 여자가 어디에 묵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별 생각 없이 306호를 알려줬죠. 그런데 몇 시간 후 퇴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주인이 306호를 직접 들어갔다가 이 끔찍한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망한 여성 이 씨 그리고 뒤따라 들어간 남성, 이들은 무슨 사이였을까요? 둘이 여기서 미리 만나려고 약속이라도 한 걸까요? 경찰은 우선 이 씨의 주변인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이날 여관을 찾아온 사람은 남자친구가 아니었죠. 사건 현장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있던 의문의 남자. 경찰은 그의 정체를 찾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새로운 흔적이 발견돼요. 최초 이 씨가 방에 들어간 후에 누군가로부터 여러 번 걸려온 통화 내역입니다. 확인 결과 발신지는 성매매 알선업자. 어라, 이게 이제야 좀 상황이 파악이 되는데, 그러니까 피해자 이 씨가, 죽은 이 씨가 성매매 여성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초원장이 있는 부산 영도구 대교동은 항구가 근처에 있어서 주변에 숙박업소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손님이 원하면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불법 행위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렇다면요, 여관 주인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아니었죠. 사실 그녀는 이 씨가 성매매 여성인 것도 알고 있었고 또 남성이 손님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자신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게 밝혀져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고 경찰에 그날 상황을 거짓으로 증언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피해자 이 씨가 쉬다 가겠다면서 제 발로 여기에 찾아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관 주인이 뒤늦게서야 진실을 털어놓게 되죠. 우선 30,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먼저 여관을 찾아왔고 돈을 주면서 이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알선업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성을 콜하게 되죠. 10분 뒤 호출을 받은 피해자 이 씨가 306호에 들어갔고 잠시 후 기다리고 있던 남자도 306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보통 성매매의 경우에는 도착을 한 후 20분 뒤 이 업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알려주는 게 어떤 그들만의 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0분이 넘도록 이 씨가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 이 알선업자가 피해자 이 씨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게 된 거예요.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한테 방을 가서 한번 확인해달라 부탁을 했고, 그래서 306호에 가보니까 처참한 살인 현장이 펼쳐져 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관 주인이 도망치는 그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걸까요? 현장 조사 결과 여관 3층의 계단 난간에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피해자 이 씨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서 나왔다고 보긴 힘드니까 범인이 도망하던 중에 이게 묻혀진 걸로 추정이 되죠. 303호에서 두 사람의 소리를 들었던 그의 증언까지 정해서 이 모든 상황을 좀 유추해보면 범인이 이 씨를 살해한 후 방에서 즉시 나옵니다. 근데 마침 여관 주인이 올라오는 소리에 잠깐 계단 쪽에 몸을 숨겼다가 주인이 방에 들어간 사이, 그 짧은 사이 건물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겠죠. 한편 이 용의자와 대화를 나눴던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경상도 말투를 쓰고 있었고요. 키는 170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목격자도 있고 현장에 남기고 간 흔적도 많았기 때문에 경찰은 그를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초동 수사에 있어서 여관 주인의 거짓말로 혼선이 생기면서 많은 시간을 지체했다는 약점이 남았죠.
게다가 담배 꽁초 있었잖아요.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이 DNA와 일치하는 전과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범인과 죽은 이 씨는 이날 처음 성매매로 만난 사이일까요? 그렇게 단순히 고객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죽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경찰은 혹여 면식범일 가능성을 염두하고 피해자 이 씨 주변인들을 조사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씨가 어떤 사람인지도 드러나게 되죠. 그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가출 청소년이 된 후에 화르게에 발을 들였는데 성인이 돼서 다시 집에 돌아왔지만 가족들은 그녀가 성매매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나선 거리를 두고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이 씨가 얼마 전에 엄마한테 자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용의자인가 싶었지만 경찰은 조사 끝에 결론적으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고 생각해보면 사실 이 범인의 입장에서 성매매를 요청했죠. 그런데 어떤 여성이 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정해놓고 벌인 범죄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런데 사실 그날 용의자가 요청했던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관 주인한테 기왕이면 좀 나이가 있는 여성을 불러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특정 인물이 누가 올 거를 예상할 순 없겠죠. 이렇다 보니 경찰은 범인이 애초에 살해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성관계 후에 살해를 우발적으로 저지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이젠 현장을 좀 살펴볼까요? 남아있는 혈흔으로 봐서 최초의 공격 지점은 침대 위였습니다. 죽은 이 씨가 적극적으로 저항을 한 듯 했는데 손에 남아있던 다량의 방어흔이 이를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팔 안쪽 혈관이 절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범인이 이 씨의 심장을 정확히 공격했고 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찌르는 일명 오버킬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걸 두고 전문가들은 범인이 평소에 이성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했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어쩌면 그간에도 계속 성매매를 통해서 어떤 남성의 성욕을 확인했는데 한편으로는 열등감마저 심해가지고 자기를 지적하는 어떤 말을 들으면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는 성격이 아니었나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실제로요, 여러분. 성매매 여성 피살 사건 중에서는 자신이 여성으로부터 무시당했다고 느낀 게 트리거가 돼서 살인을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살해도구. 이 과도는요, 여관에 있던 건 아닙니다. 범인이 가지고 온 거예요. 심지어 아주 날카롭게 연마가 잘 돼 있었죠. 평소에 과도를 가지고 다닐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이건 이 남자가 어느 정도 살인을 예상하고 흉기를 준비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거죠. 칼날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손잡이에는 지문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범행을 저지른 후에 그 짧은 시간에도 철저하게 이걸 닦아두고 칼을 버리고 도주한 겁니다. 안경도 남아있었죠. 오른쪽이 마이너스 0.5, 왼쪽이 마이너스 0.25였는데 평범한 시력입니다. 이 안경 디자인 역시 흔해서 이걸 가지고 범인을 특정짓기는 어려웠어요. 이 다음으로는 범인이 벗어놓은 티셔츠.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주 그 땀 냄새와 쉰내, 그게 막 다 혼합돼가지고 심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가 한여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주 씻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겠죠. 현장인 부산 영도, 여기는 조선소와 여러 선박업체가 모여 있어서 땀에 젖을 만큼 고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자체적으로 샤워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땀 냄새가 날 일이 아닌데. 그러던 중 이와 관련해서 주변에 있는 한 식당 주인이 어떤 증언을 합니다. 타지에서 선원들이 부산에 와서 며칠 묵었다가 다시 출항하는 일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확실히 그 심한 역한 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였죠.
티셔츠를 살펴보면 이건 국내 속옷 회사 태창의 빅맨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 가슴에 특이한 문구가 있어요. The Natural System. 알아보니까 태창에서는 이 문구를 넣은 기성 제품을 만들지 않았다고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체로 주문한 걸로 볼 수 있겠죠. 영문 문구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성경 구절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죠. 이번엔 범인의 시계인데 브랜드는 파로우시아라고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페르시아어로 해석을 하면 예수의 재림을 뜻해요. 자, 이런 단서 조각들을 모으던 중에 일각에서는 범인이 특정 종교 소속이거나 그 단체에서 옷을 기부받지 않았을까 하는 추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하의를 살펴볼 건데 브랜드는 삼성 메디칼. 조사해보니까 그 선원 소개소에서 선원들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제품이었습니다. 범인의 양말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것 또한 선원들이 자주 착용하던 것과 비슷했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범인은 선원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선원이 왜 과도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건 분명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한 어시장 관계자가 말하길 낚싯줄로 오징어를 잡는 일명 채낚기 선원들은 평소에 칼을 지니고 다닌다고 합니다. 심지어 작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칼을 잘 연마해 두는데 확인 결과 오징어 선원들이 자주 쓰는 칼 그리고 범인의 흉기가 일치했습니다. 오라?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 오징어 배를 타는 그분들의 어떤 특유의 꼬릿한 생선 냄새, 땀내, 짠내 역시 티셔츠에서 나는 악취와 흡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범인은 오징어 잡입의 선원이라는 걸로 좁혀지면서 조사가 이어집니다. 아니 근데 하필 사건 당일 인근 항구에는 오징어 관련 배 입항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게다가 해경 쪽 자료는 이미 폐기된 상태였죠. 자, 지금까지 많은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양의 증거품이 있어서 자세한 분석도 가능했죠. 그래서 경찰도 큰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용의자를 특정짓지 못한 채 사건은 제자리 걸음이었고요. 그렇게 초원장 살인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죠. 너무 답답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사건 발생 15년이 지난 2018년에 방송에서 이 사건을 조명하게 됐는데 그리고 한 여성이 제보를 해와요. 먼저 그녀는 이 여관, 이게 혹시 그 대교동 2가 초원장인가요? 라고 방송에선 언급하지 않았던 구체적인 부분을 지목하게 됩니다. 맞다고 하니까 그녀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15년 전 부산 영도 쪽에 살았는데 그 인근을 지나던 중 한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가슴을 확 움켜쥐다가 막 미친 듯이 웃더니 이내 가버리는 아주 해괴한 성추행을 당한 기억이 있다고 털어놨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2달 뒤에 비슷한 지역을 걷고 있다가 자전거를 탄 남자가 대뜸 오더니 머리채를 잡고 골목으로 끌려가서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녀의 기억에서 절대 잊지 못할 사건들이죠. 그런데 그때 기억을 좀 회상해보면 이 두 사건 모두 동일한 인물이었고요. 문제의 남성이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그리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보자가 맨 처음 성추행을 당한 건 2003년 7월 말 그리고 한 달 뒤에 피해자 이 씨가 초원장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뒤 제보자가 조선소 근처에서 폭행을 당해요. 이 모든 사건이 반경 1km 안에서 2달간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건 모두 동일 범일 확률이 아주 높다고 짐작했습니다. 제보자가 당한 이 사건들을 좀 보면 범인은 분명 이성과의 상호작용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초원장 사건 역시 우발적인 살인으로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생각해보면 범인이 맨 처음 길 가던 여성을 막 성추행했을 때 제보자는 20대였습니다. 20대 여성이 완강히 저항을 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미수에 그쳤죠? 여기에서 어쩌면 범인이 학습 효과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범죄 대상으로 좀 더 제압이 쉬운
나이가 있는 성매매 여성으로 초원장에서 이 씨를 선택했던 건 아닐까요? 이게 어딘가 좀 딱딱 들어맞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목격담이 접수됩니다. 지난 2014년 술에 잔뜩 취한 남성이 부산에 있는 한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묘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날 밤 당직을 서고 있던 경찰관에게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내가 10년 전에 여관에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선원 박 씨였죠. 경찰은 이걸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 씨가 술에서 다 깬 후에 지난밤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하고 그 자백에 대해 더 캐물게 되는데 박 씨가 뭐라고 하냐면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술에 취했다고 한들 어떤 사람이 살인을 가짜로 고백할까요?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 두고 여러 조사를 펼쳤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그 담배꽁초 DNA 대조를 했죠.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박 씨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수사선상에서 벗어난 박 씨, 여전히 의심이 되긴 하지만 이후 연락마저 두절됩니다. 만약 그가 진범이 아니라면 선원 박 씨가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한 걸까요? 아니면 혹시 그 담배꽁초에 있는 DNA가 훼손된 건 아닐까요? 그는 정말 범인이 아닌 걸까요? 현재 이 사건은 부산 미제사건 담당팀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여성을 농락하고 죽음으로 내몬 잔인한 범인. 그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고 있을 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데요. 사건 발생 수년이 지난 후에 발견된 이 누군가의 작은 기억들이 범인을 잡는 데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누군가의 기억의 조각을 기다리고 있죠.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